요즘 문재인 캠프에서는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문 후보가 독주한다는 사실에 너무 안도하고 있는 듯해서 안타깝습니다. 특히 참모들과 문 캠프 사람들의 안일한 자세는 실망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망치 부인님의 말씀대로 문재인은 괜찮은데 문재인 캠프 사람들이 문재인 것 같아요. 현재 여론조사만 믿고 캠프 사람들이 다들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번에 정권 교체에 실패하면 그건 전적으로 문 캠프 사람들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재도약할 수 있는 반석 위에 올려놓고 그 후에 안희정 지사가 중임제로 8년 연임되었으면 합니다. 그때 망치 부인님도 등용되어 우리나라를 위해 재능과 열정을 바쳐 헌신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까지 망치 부인님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시청자가 좀 더 많아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팬들의 정성을 모아 방송 촬영 모금도 가능해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래서 안 된다고요. 문재인으로는 적폐 청산을 못 한다고요. 자기네 캠프 청산도 못 하는데, 어? 자기네 캠프 청산도 못 하는데 무슨 적폐 청산을 하겠어? 어?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지지자님들이 문재인이 먼저 하고 안희정 해야 된다. 그 생각을 버리라고요. 내 말이 맞잖아요. 캠프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정부를 관리하겠어. 문제가 많은 캠프를 이끌고 지금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러니까 외면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적폐를 청산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목소리를 듣겠냐고요. 에? 그 순서론을 버리세요. 문재인이 먼저 하고 안희정이 하고 박원순이 한다. 그 순서론이 안희정, 박원순 죽이려는 그 논리야. 어? 예. 문재인이 욕심이 많은 분인데 과연 지지자가 20%가 넘는 시점에서 안희정에게 다 넘겨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저도 안희정 지사가 됐으면 하는 유권자 중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 너무 슬픈데 가능성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아는 문재인은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뭔지 그게 모아지면 거기 따를 사람이에요. 문재인 캠프는 죽어도 용납 못하겠지만 문재인이라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마음을 모으느냐 마느냐의 문제야. 이게 문재인 지지자들이 양보를 안 하면 결국 문재인이 양보를 못해. 그럼 결국 정권 교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볼 땐 먼저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진짜 사랑한다면 문재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을 놔줘야 돼. 자, 아까 뭐 문재인이 양보를 모른다고 죽어도 안 뽑겠다고 하면서 안철수 뽑으신다는 분이 저랑 동생이 서울 대전 사는데 안희정을 말했더니 반발 안 하고 가만히 계셨는데 맞는 말이세요. 예. 와, 저 얘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 블랙이에요. 그 당시 방송 처음 보고 손들라고 해서 반대 입장이라는 의미로 발을 들어서 망치님 제발 2달 됐습니다. 풀어주세요. 아니 이 틈에 지금 블랙 풀어달라고. 예, 그 블랙은 아프리카로 쪽지를 보내야 돼. 저 호남 사는데 주위에서 문재인 뽑을 바에는 반기문 뽑는다고 합니다. 반기문도 싫지만 문재인은 더 싫습니다. 문재인 주위에서 권력 욕을 안 놓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안 찍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 하면 소위 그 문재인 지지자들이 미는 사람한테 다 진 사람들 쪽이야. 지난 15년 지방선거에서 그 호남은 똘똘 뭉쳐 박지원을 밀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졌지. 그지?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에서도 문재인 싫다는 사람들은 가령 이제 그 무슨 시당 후보라든가 뭐 지역당 이런 무슨 위원회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반 문재인의 마음이야. 내가 그랬잖아. 선거에서 이기면 그런 자질구레한 선거에서 이기면 큰 선거에서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지. 그지? 내가 그 야권끼리 당내 경선하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가 양보해야 되는 거고,
그 자잘한 선거에서 이기면 큰 선거에 안 된다. 당대표 할 필요 없다. 그런데 기어이 당대표 나가서 호남 사람들을 적으로 돌렸잖아. 그때 그 박지원의 그 조직을 맡았던 사람들이 철저히 반문재인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 사람들은 선거운동 수십 년 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움직이는 그 능력을 무엇보다 경상도에서가는 이제 우리나라 인구 비율이요. 물론 이것도 몇 년 전이야. 한 4, 5년 전 비율인데 서울 수도권이 2,500만이야. 서울 수도권이 2,500만이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그 서울은 이미 이제 경상도 출신이 많아졌고 경기도는 호남 출신이 좀 많아졌어. 경기도는 호남 출신이 좀 많긴 많은데 아니야. 그러니까 호남, 경기도, 경상도 출신이 비슷비슷해. 그리고 충청도 출신은 호남, 경상도보단 좀 적지만 꽤 있고 뭐 강원도 출신이 또 일부고 그러니까 결국 그 지역의 인구에 비례하는데 호남은 현재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권으로 이주를 했었어요. 특히 인천 쪽에 그 호남 출신들이 되게 많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여기 2,500만 합쳐서 그 다음에 경상북도, 남도, 울산, 부산, 마산, 창원 뭐 이런 데에 1,800만이야. 예. 그래서 그 경상도 인구가 1,800만, 그 다음에 수도권 인구가 2,500만, 그래서 둘을 합치면 3,800만. 그게 언제였냐면 4,800만일 때야. 아니야, 5천만일 때구나. 그래서 서울 수도권 경기하고 그 영남,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 뭐 울산, 창원, 마산, 부산이 합치면 여기가 1,800만인가 1,300만인가 1,300만. 그래서 2,500, 1,300 합쳐서 3,800만. 자, 그러면 이 경상도가 전체적으로 다 모두가 문재인을 뽑는다면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 절반이 문재인을 뽑는다면 문재인이 이길 수도 있어요. 경상도 분들 잘 생각해서 경상도 1,300만,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절반, 그 다음에 호남에서 절반, 니 문재인을 민다면 문재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경상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60% 가까이가 문재인을 그러니까 박원순은 누구지? 반기문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러면 경상도에서 40% 정도를 문재인이 먹을 수 있어요. 예. 경상도에서 40% 정도를 문재인이 먹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 궁금한 건 경상도에서 그 안희정과 문재인 중에 어느 쪽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경상도 쪽의 그 여론이 궁금해. 지금 경상도는 안희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른 척해. 그래서 문재인하고 반기문이면 반기문 찍겠다야. 그죠? 예.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반기문을 욕한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예. 지금 경상도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이 무섭게 반기문으로 결집하고 있어요. 예. 경상도 지역이 지금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의 박근혜 지지자들도 반기문으로 집중하고 있고 경상도에서도 지금 새누리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반기문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욕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반기문을 욕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한번 자세히 세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안 돼. 여러분의 내 전화번호에 있는 사람이 100명이다. 또는 50명이다. 20명이다.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문자로 보내. 그래서 답변을 보내온 사람들을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내가 듣고 싶은 내용만 들으면 여론을 알 수 없어. 내가 왜 선거 때 가장 정확하게 민심을 읽었느냐 하면 아침마다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알아.
내가 이제 그 딱 선거 때 사람들이 눈빛을 보면 선거운동을 하면서 하루에 수만 명을 봐. 수만 명을 마주 보는데 그 사람들의 눈빛을 딱 세보면 아, 이 사람이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알겠구나가 딱 감이 나와. 그러면 나는 그래서 한 번도 당락을 틀린 적이 없어. 우리 동네에서 당락을 틀린 적이 없어. 그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거, 나랑 같은 편 말만 들으면 안 돼. 그 전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여론을 쫙 뿌려놓고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종편에서 반기문에 대한 그 비판을 하는 방송도 지금 나오고 있어. 종편에서도 지금 종편에서 반기문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냐, 반기문에 대한 이러저러한 그 문제가 있다. 요런 내용도 잠깐 나오는데 그거는 전체 종편 방송 중에 아주 일부야. 3%도 안 돼. 2%? 하루 종일 반기문이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2% 정도의 양심 있는 방송에서 그 반기문에 대한 이러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 그런 게 나와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그 종편을 보는 사람들이 반기문 대세론, 예, 반기문 대세론으로 지금 기울고 있어. 근데 이게 경상도에서도 먹힐 거야. 전라도에서만 먹히는 게 아니라 경상도에서도 노무현 지지자들한테 노무현이 반기문 유엔 대사 만들려고 애썼다. 근데 문재인 뭐 만들려고 한 거 있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경상도의 노무현 지지자들, 노무현이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 만들려고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뛰었다더라. 그래서 기어이 반기문을 유엔 총장 만들었다. 근데 문재인은 뭐 시켰냐? 그게 노무현이 반기문을 보는 눈이다 라는 논리를 펼 때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문재인은 노무현이 욕먹을 때, 문재인은 노무현이 욕먹을 때 뭐 했냐? 침묵하지 않았냐? 그 말은 내가 바로 잡고 갈게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 문재인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그 모욕당할 때 침묵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는 철저히 잘못된 정보예요. 무슨 얘기냐? 그때 문재인이 노무현 변호사였어. 노무현의 변호사였기 때문에 언론에 절대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변론에만 집중한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한 건도 실수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치지 못하니까 권양숙 여사를 불러다 열몇 시간 조져가지고 논두렁 시계 얘기를 끌어낸 거야. 그래서 논두렁에 노다지 캐러 가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은 그때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한 거지. 한마디로 최전선에서 노무현을 지켰던 거야. 그러니까 노무현이 모욕당할 때 문재인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정원이에요. 개새끼들이야.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국정원이 하는 말에 덩다리가 되는 거야. 그 국정원 개새끼들이 하는 말에 덩다리 짓이 되는 거니까 그런 말은 인정하시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았죠? 예. 그래서 문재인이 노무현의 죽을 때 침묵한 거, 그거는 진짜 개소리야. 또 하나, 안 지사가 재벌들한테 돈 받아 처먹었다라고 얘기한 놈들도 국정원 개새끼들이야. 국정원 개새끼들이 얘기한 거에 덩다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 안희정이 재벌한테 돈 받은 건 자기가 받은 게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 대선 자금으로 받은 거야. 그리고 그 재벌들한테 돈 받아서 대선 치르고 그 책임을 지고 감옥 간 거야. 분명히 알아둬야 돼.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안희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퍼뜨리고 있어. 재벌한테 돈 받았다는데요. 돈 받아 먹었다는데요. 그 얘기하고 사드 배치 입장. 문재인 지지자들이 그 두 가지로 안희정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안희정 지지자인 척하는 사람들은 안희정 지지자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문재인이 노무현이 죽어갈 때 아무것도 안 했다. 안희정 지지자야? 개소리야 그거. 널 국정원으로 인정하노라. 잘 들어요. 안희정이 사드에 대해서 얘기한 거 문재인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야. 안희정이 도리어 더 책임감 있게 얘기한 거야.
뭐라고 얘기한 거냐? 지난 정부의 결정을 다음 정부가 마음대로 쉽게 뒤집을 수 없다. 그러니 차분히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런데 이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은 사드를 반대하는데 안희정은 사드를 찬성한다. 진짜 이런 개소리는 정말 국정원 덩다리 새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왜냐? 문재인이 얘기한 거 뭐야? 재논이야. 전면 재검토하자. 그 말이. 물어봐. 사드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대답 못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사드 반대냐 찬성이냐 대답 못한다고. 전면 재논이라는 말은 지금 외교적인 표현이야. 그것도 내가 조언했던. 반대라는 말 안 했어. 그런데 안희정은 사드에 찬성한대요. 개소리예요. 안희정은 맨 처음부터 사드 반대야. 그죠? 안희정이 사드를 자기는 반대한다. 그러나 국가 간의 협정을, 국가 간의 약속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뒤집을 수 없다. 그러니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다른 말로 재검토하자는 얘기야. 재검토하자는 얘기야. 재검토라는 말도 이게 그 외교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뒤집을 수 없다. 그러니 지혜를 모아서 방법을 마련하자는 뜻이야. 그래서 문재인과 안희정이 사드에 대한 입장이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진 새끼들 진짜 비겁한 거야. 안희정이 재벌한테 돈 받아 처먹었대요. 사드를 찬성한대요. 이거 진짜 개새끼들이라고 봐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 안희정은 사드 반대란 얘기를 분명히 했어. 문재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논의하자야. 재논의가 반대야? 철회야? 철회한다고 분명히 얘기한 적 없어. 대통령이 되려는 자 철회라는 말을 못해. 누구 때문에? 국내에 있는 중간층 유권자들 때문에 철회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그 철회라고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문재인은 전면 재검토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철회라고. 그게 네가 등신이야. 그러다가 문재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철회 못하면 어떡할 건데. 노무현 대통령도 옛날에 후보 시절에는 이라크 파병 반대했어.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찬성한 거야. 그게 외교라는 거야. 사드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최대한 논의를 오래 하는 거야. 빨리 설치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그 최대한 검토하고, 최대한 논의를 오래 해서, 엑스밴드 레이더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중요한 건 그거잖아. 철회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 엑스밴드 레이더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철회 선언은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이 누구 같은 사람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야. 근데 그 철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건 쉽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논의하는 거야. 그게 누구의 방법이냐? 노무현의 방법. 노무현 때 부시가 제주도에다가 해군 기지를 짓겠다 그랬어. 미 해군 기지를. 그런데 노무현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제주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겠다. 그래갖고 계속 돌렸어. 이 마을에다 설치하면 어떨까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막 반대. 그러면 안 되겠군요. 다른 마을로 가. 이 마을에다 설치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안 되겠군요. 계속 돌린 거야. 그런데 이명박이 강정마을에 한다! 라고 결정해버린 거야.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짓는 건 노무현의 결정이었다.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게 노무현식 외교라는 건데, 그게 누구에게도 아니라고 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했던 거야. 자, 어제 또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오늘 아침에 본 거야. 오늘 아침에 다 머시기였어. 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제 문재인을 포기해야 된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막 문재인 편을 드는 거야. 문재인이 실질적 1등인데 어떻게 포기하냐고 막 그래. 그러더니만 그런 거야. 물론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제일 잘못한 건 대북 정책이다. 아니야. 문재인이 제일 잘못하는 건 대북 정책이다.
자기가 호남이래. 호남 무슨 무안지방에 산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문재인이 대세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밀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문재인의 유일한 단점은 대북 정책이래. 자, 여기서 내가 뭘 느꼈냐 하면 얘네들이 마지막에 문재인을 치려는 게 종북 논리구나. 또다시 치려는 게. 김대중, 여러분 요즘에 채팅창에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에 퍼줬다는 얘기 또 나오잖아. 그죠? 갑자기 그 댓글이 늘어났잖아. 이게 뭐냐. 김대중 노무현이 북한에 퍼줬다는 얘기를 막 지금 특히 노인정 네트워크하고 카톡 네트워크, 그 다음에 국민의당 쪽 네트워크까지 그 얘기가 돌아. 근데 국민의당은 좀 안 먹혀.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근데 김대중 노무현 때 그 퍼줬다. 그게 수도권하고 경남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퍼돌려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경남 쪽에서 올라온 얘기가 문재인은 빨갱이라서 찍으면 안 된다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자, 지금은 경상도 분들한테 물을게요. 그런 얘기 들어봤다 손? 경상도에서 문재인은 빨갱이라서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막 들리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한테 질문했잖아. 자, 그 여러분 경상도에서 하는 분들로서 문재인은 빨갱이라서 안 된다는 얘기 들었다 손? 호남에서는 문재인이 빨갱이라서 안 된다는 얘기 안 해. 근데 경상도에서는 빨갱이라서 안 된다래. 이게 경상도하고 수도권에 있는 노인들에게 딱 먹히는 코드이기 때문이야. 봐. 경상도 들었지? 봤지? 경상도 사람들이 반기문을 다 욕할 거기 때문에 문재인을 찍을 거라고? 꿈도 꾸지 마. 이 철없는 경상도 문재인 지지자들아, 꿈도 꾸지 말라고. 이게 현실이야. 경상도에서는 종북 세력이다, 빨갱이다 한마디면 문재인 편은 순식간에 60%가 날아가. 아니에요? 아니란 얘기는 뭐야? 내가 틀렸단 얘기예요? 자, 경상도님들, 제가 지금 경상도 여론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상도 분들만 대답하세요. 하세요. 경상도님들,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경상도님들만 대답해. 망치가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다 손? 망치가 경상도 정서를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다 손. 그치? 경상도 쪽에서 지금 문재인은 빨갱이라서 안 된다. 근데 그 말에 마땅히 대꾸를 못 하겠지. 그지? 경상도에서는 두 가지로 나갈 거야. 자, 호남에서는 노무현이 반기문을 만들었다 하고, 그 다음에 정계 은퇴론 책임져라. 요걸로 나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영남에서는 노무현이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 시켰다. 근데 문재인한테 아무것도 안 시켰다. 그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 빨갱이론으로 밀고 나갈 거야. 아니 그러면 그러면 경상도에서 안희정은 먹히겠어요? 사실 이게 경상도에서 안희정에 대해서 내가 지금 확신이 없는 거야. 내가 그 데이터가 없어. 경상도 사람들이 안희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내가 그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경상도 사람들은 만약에 안희정이 나온다라면 유승민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어. 만약에 이제 젊은 사람 쪽이라면 경상도의 젊은 층은 만약에 야권이 안희정으로 되면 유승민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즉 이게 경상도는 안희정을 너무 몰라. 예. 안희정이 누군지를 몰라 경상도는. 네. 근데 아는 사람들끼리는 안희정에 대한 평이 좋은데, 예. 그리고 이제 그 보통 노인분들이 안희정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이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야. 그러니까는 전국의 공통된 노인들의 정서가 박근혜를 찍었던 공통된 노인분들이 안희정을 가장 젊고 세대 교체할 수 있는 후보라고 봐. 무엇보다 충청도에서 얘가 두 번이나 지사가 됐다면 빨갱이는 아니겠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새로운 세대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안희정을 바라봐.
예. 그게 지금 이제 안희정의 장점인데,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안희정이 후보가 되면 어떤 식의 공격이 예상되느냐. 친노끼리 다 해먹었다. 친노 패권주의. 그러니까 안희정이 만약에 후보가 되면 친노 패권주의라고 비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친노 패권주의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려면 문재인이 안희정을 꼭 집어서 주면 안 돼. 문재인이 안희정을 꼭 집어서 네가 내 걸 받아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문재인은 사퇴를 하고 박원순 안희정이 경쟁을 해서 둘 중에 이기는 사람이 갖는 구도로 가야 된다. 안희정이 왜 친노? 안희정이 원조 친노야. 예. 안희정이 원조 친노. 노무현이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같이 했던 친노 세력이에요. 예. 그래서 안희정이 원조 친노야. 예. 지금 뭐 문재인 옆에 있는 껄떡대는 사람들보다 더 노무현과 오래 있었고, 더 오래 노무현을 챙겼던 사람이 안희정이에요. 그래서 안희정이 진짜 친노. 그리고 지금 문재인 주변에 얼마 안 돼서 껄떡대는 애들이 무늬만 친노. 예. 예. 그래서 이 안희정을 뭐 친노끼리 다 해먹는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둘 수가 있어. 근데 사실 그 프레임이 경남에서는 나쁘지 않아. 경남에서는 안희정이 친노라는 게 나쁜 코드가 아니다. 예. 경남에서는 안희정이 친노라는 게 나쁜 코드가 아닌데, 그리고 내가 또 근데 경상도에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그 경상도에서도 이 보수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 노무현보다 못하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었어. 옛날에 그 노무현을 욕했던 사람들, 경상도에서 노무현 때는 노무현을 막 같이 욕했는데, 이명박 박근혜가 지랄 연병을 한 다음에 노무현보다 못한 것들이다. 이명박 박근혜가 노무현보다 못한 것들이다 라고 경상도 사람들은 생각해.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상도 사람들은 실리주의야. 실리주의. 그래서 자기네들이 권력자가 될 사람들을 선택하는 그런 면이 있어.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유승민 쪽으로 쏠리는 사람들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안희정 표가 많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40% 정도까지는 안희정이 확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숫자는 문재인이 얻는 수나 안희정이 얻는 수나 비슷할 것 같다. 예. 아니에요? 제가 그 경상도 지역에서 한 안희정이나 문재인이 난 똑같이 40%까지는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경남은 잘 모르는데요. 경북은 유승민에 대한 기대가 커요. 예. 유승민을 되게 무시하는데 경북의 젊은 세력은 유승민을 키워보자 그런 마음이 있어. 분명히. 예. 40%보다는 적을 거다. 그런데 대선 후보가 되면, 야권 후보가 되면 그 경상남도 쪽에서는, 그러니까 뭐 울산, 마산 요쪽에서는 40%까지 나오지 않을까? 야권 단일 후보표로 이 경남의 대도시에서는 40%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자, 지금 이제 안희정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야권 후보들이 깜도 안 된다. 유승민이나 반기문이 깜도 안 된다는 얘기 하잖아. 근데 그렇게 다가가면 선거 져요. 12년에 왜 졌는지 알아? 12년에 왜 졌는지 알아? 야권 지지자들이 교만 방자해가지고 이명박이 개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야권표를 찍을 거다. 그렇게 교만 방자해가지고 진 거야. 지금 저 다른 후보를 찍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돼. 그 빈틈을 노려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우리 이 야권 지지층의 문제가 뭐냐면 종편을 너무 무시해. 종편을 굉장히 무시하고 새누리당을 되게 우습게 알아. 그래서 이 새누리당 까이 것들은 뭐 저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야. 여러분, 새누리당은요, 이름을 바꿔서 120년 동안 정치를 했던 애들이야. 이 나라 실권을 김대중 노무현 때도 놓지 않았던 애들이야. 그걸 기억해야 돼. 새누리당 애들은 지난 120년 동안 정권을 놓지 않았던 애들이야. 이름을 바꿔가면서. 김대중 노무현 때도 그 법조계, 언론계, 재계, 그 종교계, 그들이 다 잡고 있었어. 실권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 김대중 노무현이 대통령이었지만 그들이 뭘 잘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잘했는지 역사적으로 남기지 못한 이유가 그거야. 그들이 우리나라의 실세야. 그 실세들이, 내가 그랬잖아. 걔네는 텔레비전 앞에서 개질한다. 임명진, 서청원이 기자들 앞에서는 막 서로 죽고 난리 발광을 치지만 아마 뒤로는 집에 가서 사우나하고 술 한잔 할걸? 계속 걔네 그런 애들이야.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라고. 텔레비 앞에서만, 카메라 앞에서만 지랄해. 텔레비 카메라 꺼지면요, 정상이라니까. 그러면 왜 지랄하냐? 이게 미치광이 효과를 노리는 거야. 미치광이 효과. 새누리당이 완전히 그 미치광이 짓을 해가지고, 야, 저 새끼들은 말이 안 통한다 해서 논리적으로 말 걸지 못하게 하는 거야. 반면에 야권은 너무나 정직해서 전부 다 논리적으로 풀으려고 그래. 대화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개지랄을 떠는 거야.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다. 그 전술로 그걸 김정은이 쓰고 있는 거야. 김정은이 쓰고 있고 새누리당이 쓰고 있고 트럼프가 쓴 거야. 트럼프가 공부를 꽤 잘했다면서. 아니야. 트럼프가 그렇게 공부를 못한 게 아니래. 트럼프가 IQ도 좋대. 그런데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다 전술로 지금 대통령이 된 거야. 아예 그 CNN 대답도 못하게 하잖아. 질문도 못하게 지랄하잖아.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다 전술이야, 그게. 근데 그게 유럽의 지도자들도 같은 방법을 쓴 거야.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다. 저기 뭐 에르도안, 뭐 두테르테, 푸틴 다 똑같은 거야. 에르도안, 두테르테, 푸틴, 뭐 트럼프, 영국의 보수골통, 프랑스의 보수골통 다 똑같은 거야. 이 구역의 미친년 놈은 나다. 내 말 들어라. 그러면 이게 또 사람의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느냐? 우리 인간의 본질적 문제야. 이 존재적 문제야. 아베도 그렇고. 뭐냐면 미친놈이 지랄하면 위축돼요. 미친놈이 막 지랄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일반적인 국민들은 공포심을 느껴. 80% 이상이. 80% 이상의 국민이 막 그 미친 짓을 하잖아. 그러면 급순종하게 돼. 히틀러에게 독일 국민들이 그랬고, 박정희 시대 때 우리 국민들이 그랬고, 지금 아베나, 저 두테르테, 에르도안 다 마찬가지야. 프랑스의 이탈리아의 배총리, 프랑스의 사르코지, 이 미친놈이 미친 짓을 하잖아. 프랑스만 약간 좀 달랐던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극우파가 극성을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그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다 전술이 그게 공포 정치야. 그 공포 정치로 그걸 뭐라 그래? 스톡홀름 증후군을 만들어내는 거야. 까불면 죽여버리겠어. 여러분, 내가 계속 이해를 못한 게 뭐였냐면, 왜 맞고 사냐? 나는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맞고 사는 게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찔러 죽여버리든가. 아예 찔러서 죽여버리고, 시커 두들겨 맞은 다음에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그래서 정당방위를 주장하지. 그걸 왜 맞고 살아? 난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내가 나중에 이제 그 심리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였구나. 완전히 이 미친놈이 미친 짓을 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가지고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그 맞으면서 빨리 끝나길 바란대. 빨리 화가 풀려서
그만 때려야지 싶을 때까지 맞는다는 거야. 그래서 맞아 죽는다는 거야. 그냥 맞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참다가 맞아 죽는다는 거야. 그게 결국은 이 구역에 미친놈인 나다라는 이 지배자 정치인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야. 그렇게 미친놈이 나오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힘없고 무지한 자들이 복종해. 힘없고 무지한 자들이 제일 먼저 복종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전현한테 굽혀야 된다. 그러는 거야. 그게 폭력에 길들여지는 거고, 왜냐면 너무나 너무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 앞에 빨리 복종해야 그게 생존의 방법이라는 걸 깨닫는 거야. 그런 비유 하지 마세요. 무슨 비유? 그런 비유 하지 마세요. 무슨 비유를 하지 말라는 거야? 뜬금없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이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집안에서도 가장 약한 아이가 그런 얘기가 있어. 가령 이제 가정폭력이 있다. 부모가 애를 학대한 것 같다. 그래서 신고를 받고 가잖아. 그러면 애가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 아빠한테 막 붙어있다. 그러면 엄마가 학대한 줄 알고 엄마를 잡아간대. 근데 아동 심리학자들이 알아냈어. 아빠가 학대자였다는 걸. 그게 아이가요. 자기를 학대한 게 아빠지만 만약 아빠를 그때 비난하면 아빠한테 또 맞을까봐.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한테 붙는다는 거야. 그거 서양 심리학에 나와. 심리학 사례로 나와.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야. 이게 뭐냐? 가장 약한 존재. 자기가 가장 약한 존재는 본능적으로 그 강자한테 붙는 거야. 강자에게 순종하는 거야. 미친놈에게 순종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본능에 있어, 인간이. 그게 생존하는 방법인데, 이게요, 인간만이 아니야. 이건 동물적 본능이야. 이건 내가 볼 땐 동물적 본능이야. 왜냐? 예를 들어 사자들이, 자, 이 사자가 있어. 사자는 한 놈의 숫사자와 암사자들로 구성되는 거 알죠? 그럼 이 암사자들이 한 놈의 숫사자의 새끼를 다 뵌 거야. 그래서 그 무리가 이 한 왕숫사자 밑에 있는 애들은 전부 한 사자의 새끼들이야. 그런데 한 놈이 이제 숫사자가 되기로 나오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대왕사자를 죽여. 그리고 대왕사자의 새끼들을 다 죽인대. 대왕사자의 새끼들을 다 죽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암사자들이 거기에 맞서 싸울 것 같잖아. 안 그러는 거야. 그게 동물적 본능인 거야. 강자가 이 대빵 먹는 게 동물들이, 그러니까 늑대 대장이나 사자 대장이 그런 식인 거야. 그게 동물적인 본능인 거야. 인간적 본능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동물의 본능이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깨달아서,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이 구역에 미친년놈이 나다라고 설치는 새끼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그럼 우리나라는 미친년놈들이 계속 나와야 되느냐? 그걸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냐 하면, 철학적으로 깨우치게 하는 거야. 그게 되냐 망치야. 이렇게 몰입시켜놓고 그걸 답이라고. 망치가 왜 계속 종교 얘기하고 계속 철학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걸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야.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는 거.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만이 이 답을 풀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인간성을 어떻게 회복하게 할 거냐. 그게 결국은 내가 볼 땐 세 가지야. 교육, 종교, 언론. 교육을 바로 세워서 인문학적인 지식을 똑바로 어려서부터 교육하고, 그 다음에 종교를 바로 세워서 약자를 보호하는 이 시스템, 철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그 언론이 바로 서서 그 권력을 진짜 비판할 수 있는 진짜 언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언론인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대형 언론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소위 언론고시라고 그러고,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KBS, MBC, SBS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런 뉴스 만들잖아.
그렇게 거기에 물들어가다가 결국 그들이 지금의 내부자들처럼 변해가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진 게 MBC 막내 기자들의 반란. MBC 막내 기자들의 반란이 그래서 관심 있어. 이들의 반란을 응원해주고 싶고, 예, 이들의 도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KBS 노조의 운동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MBC 막내 기자들의 반란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SBS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그 언론인들을 찾아내야 되고, 왜? 그래서 그들이 잘 커서 중역이 되게 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언론인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그걸 잊지 않게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의 권력이 누구냐? 대통령이냐? 김대중 노무현 때 내가 깨달은 건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인 줄 알아요. 택도 없어요. 예. 지금 우리 사회의 최고 권력자는 재벌이에요. 대통령은 5년짜리 재벌들의 노비일 뿐이야. 최고 권력자가 국민, 그건 우리의 방향이고,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우리 국민이 주인이냐고. 국민이 주인으로게 대우받고 있지 못해.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실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가 누구냐면,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야. 헌법학자들, 법조계 아무도 아니야. 재벌이야. 돈. 한마디로 지금 실권은 돈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돈을 가진 자들이 대통령을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 구역에 미친놈은 우리나라의 종편들이 재벌이 만든 언론인 거 알죠? 그래서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재벌에게 가장 유리한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거 알죠? 그들이 세우는 게 명바타야. 그들이 지지하는 게 명박이야. 그들이 지지하는 게 명박이다. 명박이 아바타다. 현재는 지난 몇 달 전까지는 안철수를 띄우더니 요 한 일주일 동안은 반기문을 엄청 띄워. 그런데 반기문이 노인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봉사활동을 한다고 그 죽을 먹여주면서 부부가 나란히 그 턱받이를 했어요. 그 턱받이는 노인들한테 이렇게 흘리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앞치마를 입어야 되는데 앞치마를 안 입고 턱받이를 했던 충격적 사진이 아침에 돌았죠. 그 다음에 이 반기문이 전철표를 끊겠다고 2만 원을 넣고, 전철표를 끊겠다고 2만 원을 넣다가 또 개망신을 당한 이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 질문, 어느 시청자가 보내온 질문이야. 근데 망치님, 반기문은 70이 넘어서 지하철 무료인데 왜 2만 원 내고 표 끊었어요? 망치님, 반기문은 70이 넘어서 지하철 무료인데 왜 2만 원이나 내고 표 끊었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야. 한국 실정을 그렇게 모르는 거죠. 예. 대한민국 실정을 그렇게 모른 거야. 자기 나이는 지하철 무료라는 걸 모른 거야. 그러니까 돈을 저기 만 원만 넣어야 되는데 2만 원을 한꺼번에 찌르고, 두 가지 2만 원을 한꺼번에 넣었다는 것도 그만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게 노인이면서 그 왜 지하철 표를 끊어? 그냥 타면 되지. 응. 뉴스까지 나왔어요? 음. 반기문 노인 수발 사진 논란, 정치쇼의 생명 위협, 음성 꽃동네 할머니 누운 채로 죽 떠먹여, 외제 생수 사려다가 국산 대체하기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일단 반기문 부인이랑 반기문이랑 둘 다 턱받이를 하고 있어. 그것도 좀 이상한데, 이건 분명 앞치마는 아니야.
그죠? 부부가 나란히 턱받이를 하고 지금 중요한 건 이 할머니를 눕힌 채로 죽을 떠먹여요. 그죠?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예, 노인들이 누운 채로 죽을 먹으면 기도로 죽이 넘어가서 죽을 수 있었어요. 예. 지금 이 노인분을 눕힌 채로 죽을 먹이면 그 이게 옆에 수녀님하고 신부님 표정 봐봐. 저러다 죽이겠네. 저러다 죽겠네 표정이잖아. 이 수녀님 표정 봐봐. 얘 지금 또라이 아니야 이런 표정 같아. 물론 이게 그냥 그 샷이 그렇게 보인다고. 아니 뭐 지금 그 참 얘 쇼를 너무 하려다가 보면 어 그러다 이제 막 질질 흘렸나 봐. 예. 어. 하지만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에게 그 상태로 죽을 떠먹이는 것은 환자에 대한 기본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정치적인 쇼를 위해 자칫 노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뻔했다는 것. 실제로 자신을 간호사로 소개한 네티즌은 절대 저런 식으로 누워서 그것도 머리가 바로 된 자세로 먹이면 안 된다. 기도가 막혀서 응급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특히 노인들은 연화작용이 떨어져서 잘 삼키지 못해 곧잘 응급 상황이 생긴다. 반 총장이 할머니에게 죽을 떠먹일 때 착용한 턱받이도 네티즌들의 비난 대상이 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왜 턱받이를 본인이 하고 있냐. 정치철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다른 네티즌도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다가 선거철만 되면 마음에도 없는 이런 짓거리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한다. 국민들 눈속임 짓거리에 불과하다고 핀잔을 줬다. 앞서 반 전 총장은 지난 12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편의점에 들러 프랑스산 수입 생수를 사려다가 보좌진의 황급한 만류로 국산 생수로 바꿔 구입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서민 코스프레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잘 알지 못하면서 주변에 민폐만 끼치고 있다고 볼멘 소리가 나온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그 반기문 주변에 반기문 주변에 이런 조언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어? 아니 비서가 이게 턱받인지 앞치마인지도 구별 못할까? 아니면 저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저걸 그냥 하게 해뒀을까? 그리고 아니 그 저기 10,000원씩 따로 넣어야 되는데 20,000원을 막 꽂아야 되는 아니 그 주변에 아무도 그런 조언을 해준 애들이 없나. 물론 이게 아주 외교관으로 하도 고급스러운 생활만 하다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해본 애들이 주변에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혹시 이거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이거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아무도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반기문 총장 주변에 이런 거 조언해주는 게 한 명도 없다는 건 말이 아니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 한마디로 반기문이 막 회자되도록 반기문이 회자되도록 쇼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이렇게 무식할 수 있냐고. 아니 무식해도 지금 자기네들이 턱받이를 왜 해? 그러니까 진짜 주변에 한국의 실정과 서민의 실정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거나 아니면 노이즈 마케팅이거나 둘 중에 뭘까? 중요한 건 둘 다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죠? 둘 다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 트럼프가 욕먹을 짓을 막 했어. 그게 단기간 안에 자기를 알리는 방법이었대. 그거 알죠? 트럼프가 일부러 막말을 해가지고 그 노이즈 마케팅으로 뉴스를 계속 만들어낸 거야.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서 그래서 그 뭐라 그러나 사람들에게 더 많이 회자됐어. 힐러리 기사보다 트럼프에 대한 욕 기사가 더 많았고 그걸 노린 거야.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아예 이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된다. 다만 뭘 알려줘야 되냐면 국제사회의 평가. 국제사회의 평가가 정말 처참해. 국제 언론의 그 평가들을 널리 알려줘야 돼. 우리 어른들도 요즘에는 특히 어른일수록 우리나라가 세계의 이 외교를 알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국제사회의 반기문 평가를 널리 그 신문 기사들을 뽑아가지고 알려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난 저런 식의 노이즈 마케팅은 나는 기사화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봐. 저거 내가 볼 때 막 젊은 네티즌들 손으로 반기문 홍보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반기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런 걸 먼저 보여주고 요 밑에 사진을 보여주면 전문가의 평가 밑에 보니까 진짜 안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내려져. 근데 저런 것만 돌리잖아. 그러면 반기문에 대한 관심만 생겨. 대선 출마했구나 라는 게 생기는 거야. 예. 그게 좀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 여러분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무엇을 가장 잘했는지 누가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가장 잘한 거 3가지를 대봐라. 그러면 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그걸 답을 해야 돼. 적으세요. 받아 적어봐. 첫째, 이게 메모장 꺼내갖고 합시다.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못하면 이번 대선을 질 수밖에 없어요. 자, 뭘 잘했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김대중 노무현이 가장 먼저 잘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대북 정책이에요. 뭐냐면 전쟁과 대결의 한반도를 평화의 한반도로 바꾼 거. 이게 누구니? 이 김대중 노무현이 가장 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에 퍼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에 너무 많이 퍼졌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 북한에 퍼준 건 현대였다. 현대와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 투자자들이었다. 이건 김대중이 돈을 퍼준 게 아니야. 뭐요? 대북정책. 북한에 돈 퍼준 건 현대와 우리나라 중소기업 투자자들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현대가 1조 원을 뇌물로 준 거야. 대북송금 얘기 들어봤죠? 불법 대북송금은 1조 원. 이거 준 게 현대야. 이걸 준 게 그 현대그룹이었고, 마치 지금 이제 이걸 잘 모르는 무지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이 새누리당과 종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북한으로 돈을 엄청 많이 쏟아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현대에서 불법 대북 송금한 돈이 1조 원이야. 그게 김정일한테 뇌물을 준 거야. 무슨 뇌물을 준 거냐면 그 북한에 대한 5가지 개발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달라고 준 뇌물이었어. 그래서 김정은에게 준 뇌물 1조 원.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자, 요거 알고 계셨어요? 처음 보시는 분 많아요. 이거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북한의 5가지 개발 사업에 독점권을 달라고 김정은에게 준 뇌물이 1조 원이었어. 그 1조 원인 것을 노무현 정부 때 특검을 통해서 밝혀냈고, 그 돈은 김대중 정부와 무관하다라는 걸
법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나라 중소기업 투자자들이 나머지 돈을 투자한 거야. 공장 설립, 공장 설립하고 임금 지급. 그러면 이 임금 지급이 뭐였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싸서, 전 세계에서 최저. 그 당시 북한의 임금이 전 세계에서 최저였어요. 예. 아, 미안해요. 예. 오늘 오타가 왜 이렇게 나? 예, 김정일에게 준 뇌물이었고, 예. 그 당시 공장의 임금이 전 세계에서 최저였어.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중국이 3분의 1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간 거야. 중국으로 갔는데, 그 중국으로 갔던 뭐라 그러나, 예. 중국으로 갔던 사장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뺀 이유가 뭐냐? 그때 북한은 중국의 7분의 1이었어. 그 개성공단을 만들 때, 개성공단의 평균 임금이 중국의 임금의 7분의 1.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20분의 1 정도를 주고 20분의 1인가? 한번 계산해보면? 하여튼 그게 당시 개성공단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그 개성공단에다가 싼 임금으로 주고, 그래서 그 물건을 만들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딱지 붙여서 수출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 개성공단으로 엄청난 이익을 본 거야. 그런데, 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명박 들었으면서, MB 정부 들었으면서, 개성공단에, 그래서 어떻게 됐다? 노통 때보다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은 송금을 했어. 그래서 그 개성공단을 박근혜가 없앤 거야. 예. 그러니까 그 북한에다가 퍼줬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대한민국 정부에서 퍼준 거 없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오직 뭘 했느냐 하면 도라산 철도 만든 거. 철도 개통 비용만 들어갔어. 예. 철도 개통 등 뭐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지? 도로 이런 시설비만 들어갔지. 이게 몇 천억 들어갔어. 그게 다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북한으로 보낸 돈이 총 7조 원이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7조 원이 송금. 그 중에 1조 원이 북한으로 현대가 퍼준 1조 원이야. 현대 뇌물 1조 원.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중소기업의 투자자들이 공장 짓고 임금 줬던 게 그게 6조 원이야. 그게 5조 원. 그게 5조 몇 천억. 5조 몇 천억이 이 임금하고 공장 설비비. 5조 몇 천억이. 그러면 7조 원 중에서 1조 원이 뇌물. 그 다음에 5조 몇 천억은 공장 시설비. 시설하고 결국은 도로 시설비까지 합쳐서 6조 원이 들어간 거야. 자, 그 중에 국민 세금은 뭐만 들어갔어? 철도 개통. 철도 개통 비용만 세금으로 운영한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민간 자본으로 간 거야. 민간인들이 보낸. 미안해, 왜 이렇게 오타가 많아? 예,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은 송금. 자, 요 내용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예. 예, 이 내용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요거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예,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이게, 혹시라도, 문재인이 후보가 되는 비극이 일어난다면, 그때 이 종북몰이, 이거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몰랐구나. 예.
요 내용은 적어도 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첫 번째로 잘한 건 뭐였다고요? 그 대북 정책이었다. 전쟁과 대결의 한반도를 평화의 한반도로, 평화와 상생의 한반도로. 그래서 이건 철저히 민간끼리의, 민간 교류를 중심으로 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과였어요. 이때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로 하지 않고 경제 문제를 민간 주도로 풀었던 거야. 평화의 방법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뭘 잘했을까요? 경제 성장. 무슨 얘기냐? 김영삼의 IMF 체제를 세계 단기간에 극복. 이게 어디 나오냐 하면 IMF 총재 자서전에 김대중의 리더십을 극찬했다. 이 김대중이 정치적으로 그 당시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 등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 경제를 살려내는데 아주 훌륭한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극찬한 내용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영삼의 IMF 체제를 김대중의 리더십으로 최단기간에 극복했다. 두 번째로 김대중이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공공근로. 이 공공근로를 확대했는데 이건 뭘 말하냐 하면 갑자기 실업자가 된 실업자 가장들 구제. 그러면서 그 최소한의 소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로보다 실업자 가장들을 구제하고 소비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방법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용카드 발급 제한을 연봉 3,300까지로 낮추라 지시. 여기서 중요한 게 김대중이 그 우리나라에 뭘 만들었다. 신용불량자를 만들었다 그래. 카드 대란으로. 들어봤죠? 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를 만들었다라고들 얘기했잖아. 그런데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했던 내용은 카드 발급의 제한을 연봉 3,300까지로만 하라 그랬어. 왜냐하면 그 이전은 5,600이었어. 근데 연봉 5,600인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신용카드를 연봉 3,300까지만 만들어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면서 카드가 없으면 소비를 안 하던 사람들이 카드가 있으면 그래도 좀 이게 돈을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 그러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거야. 그런데 누가 이 카드 회사에서 제한 없애. 대거 양산했어. 그런데 이걸 누가 극복했느냐? 이게 신용불량자 300만이 양산이 돼요. 인구 중에 유권자가 4천만도 안 돼. 3천 몇백만 중에 300만이 신용불량자였어. 유권자 10% 가까이가 신용불량자인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 파산 구제 제도를 마련. 신용불량자 구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300만의 그 300만 신용불량자들이 카드 빚에 원금보다 이자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그 원금만 내고 이자를 탕감해주는 그런 특단의 조치로 이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되자마자야. 예. 노무현 대통령이 되자마자 요 개인 파산 구제 제도를 마련해서 신용 불량자를 구제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털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는 역대 그리고 나서 경제 성장률 당시 국가 중 상위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1등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 때 그 지속적인 노정권 내내 경제 성장률이 당시 국가들 중에 OECD 국가들인가 상위권. 그래서 무역 규모로는 세계 11위. 무역 규모로 세계 11위를 얘기할 만큼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 성장. 그래서 이때 우리 국민들이 국민 자산 평균이 가장 높았던 시기. 한마디로 여러분의 아파트 값. 예. 여러분의 아파트 값이 가장 높았던 때가 이때야. 그죠? 그러다가 이명박 되면서 아파트 값이 폭락하고 여러분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던 거죠. 이런데 이 김대중 노무현이 경제를 죽였다고 나경원이가 경제야 지랄 생쇼 연극을 했던 그런 기억이 문득 떠오르네요. 그러면 세 번째로 뭘 잘했느냐 하면 복지정책. 예, 복지정책을 가장 잘했어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김대중의 건강보험 제도를 모범으로 모델로 추구한 거야. 그게 오바마 케어야. 예. 그래서 이 김대중의 국민건강보험제도, 옛날에 이제 박정희 때부터 보험제도가 생겨, 의료보험이. 근데 그때는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직장의료보험에 의료보험증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싸게 치료를 받았어야 됐어. 그 다음 만약에 서울 사람이 경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치료비가 엄청 많이 들었어.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만들면서 전국에서 주민번호만 내면 다 똑같은 가격으로 치료받게 된 거야. 그게 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이었고, 이걸 오바마 케어가 이걸 따라가려고 했었던 거다. 그 다음, 이 연금제도가 박정희 때 또 만들어져요. 의료보험제도가 박정희 때부터 만들어져.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전두환 때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가 나오는데, 그 문제는 뭐였냐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밖에 없었어. 근데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이 아닌 일반 국민은 노후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점점 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이제 나중에 나라에서 노인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가 아주 긴급한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그때 만든 게 국민연금제도 시행. 그래서 이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걸 비판했던 걸 똑같이 트럼프가 비판했던 거야. 이 국민연금제도가 부자들에게는 돈을 많이 안 내도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악착같이 걷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원래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였어요. 가난한 그 서민들에게 노후 자금을 마련해 주자는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자들한테는 별로 많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강요하지 않았어. 다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이 국민연금제도에 가입을 해서 노후를 강제적으로라도 준비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는 거, 또 자녀들에게 돈을 다 쓰고 나서 아주 극빈 노후가 되고, 극빈 노인이 되고, 노인 빈곤 문제가 결국 미래 사회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나온 게 국민연금 제도였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전 세계에서 칭찬받았던 제도였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었던 국민건강보험제도하고 국민연금제도가 세계적인 그 복지제도로서
왜 이렇게 안 되니? 왜냐하면 특히 이 국민건강보험제도는요, 의료보험제도 중에서 세계 2위야. 의료제도였어. 국가의료제도 중에 우리나라가 세계 2위, 1위가 쿠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쿠바는 의사의 숫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 국민 대비 의사 숫자가. 그리고 이 의사들이 마을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은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예방의학이야. 예방의학을 목적으로 그래서 동네마다 간호사들이 다 혈압 재주고 건강 체크를 다 해서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이 없게 하는 게 쿠바의 의료제도야.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는 그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대신에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영국 같은 데나 이 유럽이 무료로 해주는 대신 되게 오래 기다려야 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그렇지 않은 굉장히 이제 신속한 치료를 받으면서도 최소한의 부담으로 온 국민이 혜택을 받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쿠바를 제외하고 가장 훌륭한 건강보험 그러니까 의료제도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거야. 그리고 이 국민연금 제도로 이 뭐라 그러나 서민들에게 노후 자금을 만들 의무를 규정한 거죠. 근데 이게 욕을 굉장히 먹은 거야. 왜 지금 이걸 돈을 저기 내라고 그러냐. 그리고 이걸 나중에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 그런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이 국민연금 이 재원을 돈을 걷어서 가장 안전한 곳에 투자하고 그래서 계속 늘려갔어요. 근데 누가 이명박이 들어서서 어떻게 했다. 국민연금을 재벌들의 주식 사는 데 쏟아부어서 깡통 계좌로 만들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복지 제도가 우리나라의 이 복지가 그 김대중 노무현의 가장 훌륭한 정책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대북 정책, 경제 성장, 그다음에 복지 정책. 이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박근혜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더 잘한 내용이야. 자,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 정도만 하려고 그래요. 예. 자, 이거 오늘 처음 들으신 분, 예, 몰랐다. 예, 이런 내용 전혀 모르고 살아왔다. 예. 그냥 다 잘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무엇을 잘했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누구랑 이렇게 이 대선을 놓고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이걸 알고 이제 그 시대의 뉴스를 찾아보세요. 요걸 기본으로 딱 그 틀을 잡아놓고 뉴스를 보면 뉴스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뭔 말인지 알았지? 예. 그래서 요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시대는 뭐 어땠나? 이와 대립적으로 이걸 또 반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이명박 체가 아니라 방위 산업 비리. 자, 이명박 정부의 정치. 4대강 비리로 손실된 40조 이상의 세금 낭비, 환경 파괴, 물가 인상. 자원외교 비리. 현재까지 손해본 게 수조 원의 손해 발생, 추가 손해 예약. 지금까지 벌써
그 깡통 같은 회사를 막 사들여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그 저기 몇 조 원을 그 손해를 봤어. 그런데 그 회사들에게 예약이란 예약이 뭐냐면 예상은 추측하는 거잖아. 의무적으로 내야 될 돈이 있다니까. 어. 여기서 이 예약이란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비용을 지출해야 돼. 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수조 원의 그 손해가 발생했는데 추가로 수십조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고. 어, 어. 손해가 예정되어 있어. 예, 추가 손해가 예정. 관련 뉴스 타파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방위산업 비리, 뭐 전투기 비리, 뭐 저기 전투기, 그 다음에 뭐 전차, 그 다음에 뭐 함선, 이걸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 이러면서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리베이트, 국방비가 빼돌려졌어. 어, 국방비가 그 유출, 딴 데로 새는 걸 뭐라 그러지? 국방비가 유출됐다. 어. 천안함이라든가 전차, 그리고 막 그 당시에 뭐 그 군인들한테 군화가 보급됐는데 발에 안 맞고 비가 새고, 예, 유용 횡령, 국방비 유출 횡령.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방위산업 비리를 감시하라고 노무현 정부에서 만든 게 방위사업청이었어. 그런데 그 방위사업청을 이명박이 자기 사람을 씹어갖고 돈을 빼돌리도록 봐준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명박이 탕진한 국민세금 최소 189조 원. 어, 자, 그래서 이명박이 어쩌면 진짜 박근혜 지지자들 말대로 박근혜보다 더 나쁜 놈이야. 박근혜 정부의 정치, 여기는 뭐라고 그러면 될까요? 뭐 이렇게만 정리해도 알겠죠? 중요한 건 진행 중. 예, 예. 최순실의 정치 개 난장판 진행 중.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예, 예, 그러니까 대북 정책, 외교 얘기를 뺐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북 정책과 외교. 무슨 얘기냐?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우리나라 외교가 가장 선진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게 누구 때문이었느냐? 뭐 때문이었냐? 김대중. 그럼 이 육자회담이 뭐냐면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일본, 남북, 이 6나라의 회담을 우리나라가 주도했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 4나라를 우리가 이끌었던 게 육자회담이야. 김대중 노무현 때. 그런 외교적 성과로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거야. 가서 놀고 먹다 온 거지. 자, 요 내용에 대해서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러나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수정 좀 해주시고요. 예,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게시판에다 올려놓을게요. 예, 망치 부인 생각에다가 글을 써서 이 망치 부인 생각 이렇게 하고
제목은 올렸어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치 비교, 요 글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시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보강할 거 보강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널리 외워야 되겠죠? 예. 이 내용들을 다 외워가지고 앞으로 어떤 놈이 뭐라고 헛소리하든 우리의 성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메모를 보니까 어때요? 잘 모르면서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잘 모르면서 비판하고 이제까지 모른 척 해왔던 자신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분 혹시 계세요? 7조 원 송금이 이상하다고요? 뭐가 이상해요? 7조 원 송금이 뭐가 이상해?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 7조 원 송금 사건.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봐요. 이 내용에 대해서 7조 원 송금을 다른 데로 아니라니까. 이게 어디 자, 내가 이 7조 원 송금 사건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아. 예. 뭐냐 하면 이게 우리도 언제 알게 된 거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무슨 뉴라이트 변호사가 자기가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있다. 근데 그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 노무현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넘어갔다더라. 그래서 그 돈에 자기가 그 자료 출처에 대해서 그 헤리티지 연구원으로부터 받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들이 밝힌 뭐 김대중 노무현의 대북 송금 이런 얘기를 막 했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에 있었던 그때 아마 걔가 아마 지금 인재근 사위일 거야. 걔한테 내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 헤리티지 재단에서 올렸다는 보고서 좀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받았어. 받아가지고 그걸 동시통역하는 이 영문이야. 다 영문. 동시통역하는 친구한테 보내가지고 이거 해석 좀 해달라. 그랬더니만 딱 거기에 이게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도 아니요. 이건 개인 기고문인데 그 내용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했다는 얘기가 아니었어. 거기 보면 김대중 노무현 때 7조 원이 넘어갔다. 그거야. 그게 끝이야. 근데 그 7조 원이 그러면 어떻게 넘어간 거냐를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까 1조 원은 현대에서 뇌물로 김정일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5조 몇천억이 공장 짓는 비용이었어. 공장을 짓는 비용. 그러니까 봐봐요. 공단을 도시를 하나 만든 거야. 개성공단 도시를 만든 거야. 그래서 공장 건물들을 다 짓고 거기에 기계들을 다 설비하고 그 다음에 한 5년인가에 임금이 지불이 돼. 5년 동안에 임금을 지불한 거야. 그래서 그 임금을 지불한 내용이 합쳐서 5조 몇천억이고 도라산 철도는 왜 깔았냐면 북한에서 물건을 철도로 실어서 보내면 그게 도라산역에 와서 내리는 거야. 그걸 트럭으로 실어가지고 각 공장으로 배달해서 거기서 라벨 붙여가지고 수출을 했던 거야. 그 현대로 보낸 1조 원은 김정일에게 보낸 1조 원의 뇌물이 현대 그룹에서 보낸 거야. 정몽원이라고 자살한 사람 알지? 그 사람이 돈을 보낸 거야. 북한을 5가지 개발을 하는데 북한의 5가지 개발 사업의 독점권, 그러니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전부 다 현대가 다 할 수 있게 독점적 권한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1조 원을 뇌물로 준 거야. 김정일한테.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대북송금 특검이 벌어져.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때 정몽원의 주장은 뭐냐. 그 돈이 김대중하고 김정일의 정상회담 직전이었다. 그래서 김정일을 기분 좋게 해서 정상회담을 이루어지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으니 이건 통치비용으로 봐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돈을 뇌물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정몽원 측의 변론이었어.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특검을 했고 그 특검 결과를 이 대법원에서 최종 뭐라고 판단했느냐. 이 돈은 북한으로 그 독점적 사업권을 위해서 현대가 준 뇌물이니 김대중 정부와 무관하다. 김대중 정부와 무관하다. 이게 그 당시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었어요. 이런 걸 내가 다 어떻게 알았느냐. 이때 이 국정원들이 개 같은 정보를 막 갖고 와.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막 다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다 읽어내면서 알아낸 정보들이야. 대법원 판결문 나도 몰랐어. 그놈이 갖고 와서 알았지. 응. 예. 그래서 그 정몽원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기네 가문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래서 자살해버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중단되거든. 그걸 위해서 죽어버린 거야, 정몽원이. 그래서 그 현대의 그 마누라가 그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 말아먹게 되는 거죠. 네. 박지원이 왜 구속됐느냐 하면 박지원이 구속됐던 이유는 그때 그 돈을 전달을 했어. 그 돈을 전달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주선을 했어. 현대가 누구한테 김정일한테 뇌물을 보내도록 주선을 해줬어. 그리고 국정원을 통해서 그 돈을 배달을 했고 그래서 주선 및 배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지원이 감옥을 갔던 거야. 전달한 죄. 예. 그게 박지원의 죄였어. 그러니까 알선 수재인가 그랬어요. 예. 알선 수재 혐의로 아마 그 박지원이 구속이 됐었던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박지원이 그때 노무현 정부에 대한 한을 품고 지금까지 문재인을 씹는 거야. 자기 감옥 가게 했다고. 박지원이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때 그 1조 원이 김대중 대통령 때 넘어간 거야. 2000년에 넘어간 돈이었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박지원이 졌던 거죠. 예. 그래서 박지원이 지금까지 노무현 문재인한테 치를 떨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박지원이 국민의당 대표가 됐잖아. 이제부터 계속 반문 공작을 필 거라고. 네. 자, 이제 질문 없어요? 요 내용에 대해서 질문 다 했어요? 벌써 시간이 11시 40분이 넘어가고 있어. 오늘 짧고 굵게 2시간만 하려는데. 자, 지금까지 이 방송을 듣고 추천한 사람이 4,052명이네. 아까 내가 4,500명 넘는 거 봤거든? 4,500명이 넘는 걸 봤는데 지금 추천은 4,000이야. 그럼 500명이 추천 안 하고 도망갔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이거고 여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밑에 댓글을 달아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읽고 좀 더 이렇게 기억해내고 찾아봐서 말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이렇게 정리해주는 이렇게 정리해주는 사람들이 많을까? 예. 네. 오늘 이 얘기 처음 들었다면 여러분 이거 처음 들으면 안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문재인 안희정을 지지한다면, 문재인 안희정 박원순을 지지한다면 이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다. 예. 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또 전문가들이 있지만 저는 원래 이제
이게 교과서처럼 꼭 알아야 될 내용만 핵심만 체크해서 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치부인 방송을 계속 듣다 보면 한국 정치의 핵심 체크 이게 가능하다는 거 이건 교만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방송은 1단계 기초적인 단계에서 그 꼭 알아야 될 정치적인 핵심을 알아가는 방송이다라고 이해하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하셨나요? 네.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그래요. 제가 아까 쭉 이야기했던 야권의 대선 전략, 야권이 승리하는 대선 전략. 나는 2012년에도 분명히 방법을 얘기했어. 이기는 방법을. 그런데 이기는 방법대로 안 가고 자기네들의 욕심과 밥그릇을 챙겼죠. 그래서 결국 쫄딱 망했어요. 이번에 16년에도 분명한 이 대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 대책은 나의 대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이에요. 이 방향에 대해서 믿고 받아들여서 따르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고 안 믿고 비웃고 거절한다면 정권 교체를 못할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정권 교체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또 집권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딱 그 장면 하나 생각하고 여러분이 각자 내려놓아야 될 게 무엇인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돼. 이번에 승리 못하면 이제 기회는 다시 30년은 기다려야 와. 또 30년을 참고 기다릴 자신 있어? 난 할 자신 있어. 그러나 여러분은 못할걸?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치 다 이긴 대선인 것처럼, 마치 문재인이 대통령 된 것처럼 지랄 똥 싸지 말고 지금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아. 무엇보다 유권자들에 대한 숫자도 모르잖아. 당신들 연령대별 유권자 숫자부터 알아와. 연령대별 유권자 숫자, 지역별 유권자 숫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역별 정서 정확하게 그걸 알아내지 않으면 이번 대선 택도 없어. 마치 다 된 것처럼 지금 막 벌써 자기 밥그릇 챙기고 어느 자리를 갔는지 자리 싸움하고 있는 새끼들아, 썩 다 꺼져. 니들 때문에 지금 죽 써서 개죽이 생겼어. 자, 오늘 망치부인의 이야기를 듣던가 말든가 믿든가 안 믿든가는 여러분들의 자유인데요. 망치부인이 주장하는 승리하는 야권,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누구누구가 양보하겠어요? 누구누구가 그렇게 하겠어요?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끝내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세월호 인양,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진상 규명, 가습기 피해자, 가습기 이 첨가제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셨지요? 주무시기 전에 꼭 한번 다시 기도해 주시고요.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여러분이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에 뜻을 모아주시면 하늘이 도와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산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이거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풀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덕분에, 근데 이름 못 불러드려서 여러분이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분이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청하지 않아도 저는 이 방송을 끝까지 할 겁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 듣기 좋은 얘기 하라고 하는 방송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는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후원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망치부인 방송을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이고 응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힘 모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자, 억울해주신 4,319분께도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은 화요일 2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우리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 음악을 끝까지 못 들으시겠네. 자, 오늘 방송 들을만 하셨나요? 들을만 하셨다라면 업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재방송 틀어드릴게요. 중계방에 계신 분들 본방으로 와주세요. 예, 얼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말을 들어주시고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 방송 틀게요. 고맙습니다. 이모티콘 3개부터 강태라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 3개부터 블랙이라고. 내가 봐줄 줄 알아? 비발디 파크 핫해 할게